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 겁니다. 스프링 부트 이제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 스프링 부트라는 걸 쓰려면 당연히 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개념 살짝만 짚어볼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기본적인 것만 가볍게 좀 맛볼 겁니다. 자, 일단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 녀석, 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프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설치했던 이 툴, 이게 STS죠. 이 STS가 스프링 툴 수트예요. 그래서 스프링을 활용한 어떠한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러한 통합 개발 환경 IDE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이클립스 가지고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굳이 STS라는 걸 사용했던 이유가 우리는 앞으로 스프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니까. 그때 가서 STS 다시 설치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진행했던 겁니다. 물론 이클립스 가지고도 스프링 사용 가능하고요. STS 가지고도 이게 처리하는 것들 다 가능합니다. 둘이 웬만큼 다 호환이 돼요. 왜냐하면 STS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녀석이 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클립스로 스프링을 쓰려면은 좀 추가적인 세팅이나 뭐 설치 같은 걸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STS는 애초에 스프링 쓰라고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그런 거 없이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했던 건데,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이 나뭇잎 모양으로 된 이 스프링이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길래 이렇게 웹 개발이라고 하면 스프링 얘기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가볍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프링, 얘는 뭘까요? 얘는 일단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프레임워크라는 건 그럼 뭘까요? 이 프레임워크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뼈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떠한 틀을 잡아 놓은 겁니다. 틀. 근데 어떤 틀을 잡아 놓은 거냐면 얘는 그냥 이제 스프링이라는 건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플레임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녀석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사용할 기능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잡아줄 뼈대입니다.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표현을 해본 건데 뭐 당연히 더 깊게 얘기를 들어가면은 할 얘기들이 많죠.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듈화 되어 있는 설계랑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좀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프레임워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자바 플랫폼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고요. 그 녀석은 우리가 말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웹에서 사용을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 앱이라고 하면 앱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뭔가 웹이나 앱 같은 걸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구축해 놓은 뼈대다. 그게 프레임워크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웹 개발 쪽에서 아주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이 됐건 수업이 끝나고가 됐건 한 번쯤 검색을 해보셔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검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녀석이 세트로 같이 나올 거예요. 이가바 프레임워크. 이게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 번쯤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얘는 스프링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근데 그럼 스프링 쓰면 되지 굳이 이걸 왜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런 거예요. 일단 얘는 한국 겁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워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스프링 기반인데 얘는 그러면 스프링 기반으로 어차피 스프링이랑 별로 다를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프링을 배우면은 이가브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이가브를 배워도 스프링이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요. 둘이 이렇게 호환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메인 베이스가 스프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갑이라는 걸 굳이 만들어냈던 이유가 이제 공공정보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스프링이 예를 들어 뭐 한 이만큼이 스프링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공공정보화 사업,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 사업이에요. 이제 우리가 SI로 취업을 해서 웹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 만한 정부 사업, 그런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주로 사용되는 녀석들을 별도로 또 뽑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놓은 게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이러한 공공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레임워크다. 스프링은 그것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는 스프링을 배우면 이가브 쓸 수 있는 거고, 이가브를 배우면 스프링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웹 개발이라고 하는 지금 수업인데,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든 아니면 스프링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넓은 기능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가져다가 쓰든 결국 도찐 개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배워도 상관은 없지만 얘가 조금 더 큰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가브 프레임워크도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이게 좀 느렸어요. 원래는 스프링에 비해서 뭔가 기술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느려가지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많이 따라와서 진짜 정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웹을 개발하는 데 한해서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웹 개발, 정부 사업 웹 개발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면 얘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얘를 쓰는 건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을 메인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스프링도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스프링 부트입니다. 이 스프링 부트는 뭘까요? 이 스프링 부트는 얘는 스프링보다 더 편하게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아니 웹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뼈대. 그러니까 스프링이 메인인데 그 스프링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잡혀 있는 뼈대예요. 근데 뭘 더 편하게 할 수 있냐?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자바만 가지고 자바로 만드는 웹, 순수한 자바 가지고 만드는 웹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경험했던 그 서블릿을 활용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한 게 많았죠. 왜냐면 하나의 요청이 하나의 서블릿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서블릿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좋지만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혁신적으로 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설정해야 할 것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스스로 체크하고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은근히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프링을 공부를 좀 잘 했어야 돼요. 얘가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캐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설정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곤 했었는데, 스프링 부트는 저런 설정을 안 해도 되게끔 알아서 처리해주는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별도의 설정을 엄청나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스프링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빈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나올 거예요. 빈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프링에서는 이 빈이 거의 꽃입니다. 꽃. 이 빈이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이 편해지는 이런 녀석인데,
이 빈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스프링 부트에 들어오면은 이제 빈 설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작업으로만 설정이 끝납니다. 더 이상 설정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가 이가브 프레임워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서 개발을 하나,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써서 개발을 하나, 결국에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게 될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브 프레임워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 버전 몇 가지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프링 부트로 개발하는 걸 배우면 결국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나갔을 때 그 회사가 사용하는 게 스프링일지 이가브일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배웠던 스프링 부트가 결국 사용이 될 거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스프링의 특징에 대해서 가볍게 몇 가지만 알아볼 건데, 이 스프링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스프링의 특징은 결국 스프링 부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사용할 때 설정 부분이 좀 편해진 게 스프링 부트인 거고, 이 특징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IOC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씁시다, 그냥 IOC. 그리고 D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얘는 이제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제어의 역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어의 역전이 뭔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이 DI라고 하는 이 녀석은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서 의존성 주입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 자, 의존성 주입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객체가 필요해서 클래스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컨트롤러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DAO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럼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컨트롤러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JDBC나 우리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 구조를 안 나눴지만 JDBC에서는 했었으니까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했어야 돼요? 서비스로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지 않았나요? 이거 해야 서비스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서비스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들을 명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서비스는 DAO한테 명령을 전달할 거고 DAO가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서 정보를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과정이었어요. 이거 없이는 서비스한테 말을 못 걸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걸려고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의존성 주입으로 해결해 버릴 거예요.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는 구조 속에 나 지금 컨트롤러인데 내가 지금 서비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저 녀석을 내가 의존성을 주입받을게. 의존성을 주입해 줄게. 이렇게 해서 객체를 우리가 안 만들 거예요. 그게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거고 우리 직접 타이핑하지 않을 거고 스프링이 알아서 해줄 수 있게끔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방금 객체를 직접 안 만든다라고 했죠. 안 만들고 의존성을 주입해서 해결할 거라고 했어요. 자,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을 직접 하지 않고 개발자가 하지 않고 스프링이 대신 해준다. 그래서 대신 이 안에는 객체 생성이라든가 객체 관리 같은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객체를 대신 만들어주고 대신 관리해주고 라고 하니까
제어하는 주체가 개발자가 아니라 스프링이 된다라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더 깊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의존성 주입은 개발자가 그러니까 객체 사용할 객체를 직접 만들어내지 않는다. 주입받는다. 만들지 않고 주입받아서 사용한다. 이게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어의 역자는 이 의존성 주입 때문에 이제 본인 개발자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 역전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거의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뭐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AO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AOP라고 하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 프로젝트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뭐 기능이라든가 설정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야 되는 기능 로직이랑 완전히 좀 분리를 시켜서 모듈화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 같으면 그걸 개발자가 직접 다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스프링부터는 이거를 알아서 해줘요. 어느 정도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 구조에 맞게끔 사용만 하면 우리가 쓰려고 했던 설정이나 이런 세팅들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섞이지 않게끔 아예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AOP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약간 설정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뭐 로깅이라든가 트랜잭션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프레임워크와 통합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호환적인 부분도 되게 좋고요. 상호작용 잘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JDBC 커넥터 J, 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아니면 커넥션이라고 하든가 이런 자원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녀석들을 가져다가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할 거예요. 그런 호환 같은 것도 스프링이 잘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DI라고 하는 의존성 주입의 방법에 대해서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필드 주입이고요. 두 번째가 생성자 주입이고요. 세 번째가 세터 메서드 주입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주입 방식이 있어요. 의존성을 주입해 줄 때 필드로 주입하는 방식과 생성자로 주입하는 것, 세터 메서드로 주입하는 것. 자, 근데 이 중에서 필드, 이거는 우리가 아는 말이죠. 필드 뭐예요? 필드가 뭐죠? 얘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자바에서는 뭐 자바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자바에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자바는 전역 변수는 없어요. 대신에 전역 변수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 변수 그리고 클래스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바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이 두 녀석을 전역 변수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바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역 변수라고 칭하고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개념은 자바에서 함수와 메서드가 완전히 동일한 개념처럼 다뤄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자바라는 녀석은 클래스 없이 코드를 못 쓰니까. 클래스 없는 자바 코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클래스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전역 변수의 의미는 독립적인 그런 어떤 파일에 들어있는 변수가 아니라 아예 포괄적인 범위에 들어있게 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역 변수는. 진짜 전 지역을 의미해요. 근데 자바는 애초에 클래스라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용해도 무방한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필드라고 하는 것 필드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멤버 변수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그 전역 변수를 가지고서 주입을 시키겠대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필드 주입. 자, 그럼 생성자 주입은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 컨스트럭터겠죠. 그거 가지고 의존성을 주입하겠대요. 자, 세터 메서드는 뭐겠어요? 우리 직접 캡슐러를 진행해봤으니까 세터 메서드 가지고 주입을 하겠대요. 그겁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주입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필드 주입으로 다 했어요. 예전에는 의존성 주입을 다 필드 주입만 썼습니다. 왜냐면 제일 편해요. 제일 간편해요. 근데 간편한 만큼 약간 꼬이는 현상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필드 주입을 좀 이렇게 지양하는 편이고요. 지양이에요, 양. 향이 아니라. 필드 주입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고요. 생성자 주입과 세터 메서드 주입을 사용하는 추세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생성자 주입을 사용을 할 겁니다. 세터 메서드 주입 같은 경우는 얘랑 크게 장단점이 막 엄청나게 갈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는 그냥 생성자 주입을 사용을 할 거예요. 세터 메서드 주입 안 쓸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걸기 위한 서비스 객체를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직접 하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로 얘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는 이 시점부터는 당연히 얘도 네트워크를 위해서 웹서버가 필요하겠죠. 우리 그래서 톰캣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자, 근데 이제 이런 톰캣 안 써요. 필요 없어요. 웹서버는 필요한데 우리가 설치했던 톰캣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스프링 부트에는 내장되어 있는 웹서버가 있습니다. 이 내장되어 있는 웹서버는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 웹서버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세팅해서 우리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구동을 시키는 거 그것도 결국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스프링 부트는 그런 준비 단계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진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자동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내장 톰캣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 좀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톰캣 서버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은 지우셔도 되고 살려놓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미 JSP 아티클 매니저를 닫아놨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세 남아있죠. 상관은 없는데 다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서버스만 종료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 서버스라고 하는 이 탭도 이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장 웹서버는 저 서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윈도우에 show 뷰를 눌러보시면 아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기본으로 나와 있는 녀석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거라서 아더로 가야 돼요. 내장 웹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에 스프링이 아니라 대시보드,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녀석을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이 녀석 오픈을 눌러서 열어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 왼쪽 아래에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제 내장 웹서버 구동시키고 서버 껐다 키고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질 않았으니까. 그 내장 웹서버는 프로젝트 안에 같이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 쪽에 또 빈 공백칸 한번 클릭해 준 다음 컨트롤 M 눌러서 이제 프로젝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JSP 아티클 때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고 할 거예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게 이제 스프링 부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으로 설정이 잡혀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을 선택해서 넥스트를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어떤 세팅 값으로 만들 건지 정하게 이런 칸이 나왔겠죠.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New Spring Starter Project라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name, 그 다음에 type, 자바 버전, 패키징, 뭐 랭귀지 쪽도 뭐 그냥 같이 한번 보고요. 뭐 그룹이나 아티팩트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패키지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거의 다 봐야 되네요. 이렇게 색깔 칠해놓고 보니까. 근데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 name, 프로젝트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프로젝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은 저는 그냥 데모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본인이 원하는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따라하고 계시다면 얘는 한번 지워질 거예요. 어차피 지웠다가 다시 만들 겁니다. 안 그래도 되지만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좀 할 거예요. 데모 그럴 거고요. 그 다음 타입 부분, 지금 여기 그래들의 그룹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이 그래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그냥 빌드 도구,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도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중에서도 그루비라고 하는 얘가 이제 그래들의 종류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할 건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메이븐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타입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이 밑에 그래들 그루비, 그래들 코틀린, 메이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메이븐을 사용을 할 거예요. 메이븐이라고 하는 게 그래들보다 조금 더 오래된 녀석이고요. 더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녀석인데, 그래들이 이제 메이븐의 이런 약간의 단점들 같은 걸 보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의 실무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메이븐이 많을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은 한 7대3에서 8대2 정도로 메이븐이 많을 것 같습니다. SI 웹 개발에 한정되어 있다면. 물론 그 웹 개발이라는 영역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아직 메이븐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회사에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미 메이븐에 그냥 적응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회사에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메이븐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메이븐을 사용을 할 거고, 근데 뭐 사실 둘 다 뭐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니어서 공부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메이븐을 진행할 거라는 거. 그리고 뭐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뭐가 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아는 아니에요. 본인 상황에 맞게끔 좀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아마 대부분 메이븐을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 메이븐 사용을 할 겁니다. 메이븐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 같은 경우는 17 들어가 있는데 바꾸셔도 돼요. 전 굳이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별 상관이 없어서 실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한다고 해도 골라봐도 버전이 3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녀석은 또 기본적으로 자바 버전이 또 받쳐줘야 됩니다. 너무 옛날 버전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7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르, JAR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클릭해서 와르로 바꿀 거예요.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 패키징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포장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포장?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이 프로젝트를 어떠한 확장자로 포장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 확장자로 묶을 거냐, 그러니까 압축할 거냐라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와르라고 하는 게 가장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패키징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포를 할 때 와르 파일의 형식으로 배포를 진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스프링부트부터는 이제 자르 파일로도 배포를 했을 때 이 독립적인 실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상관은 별로 없지만 그냥 와르로 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뭐 실제로 배포를 엄청나게 할지 안 할지까지 모르겠지만 와르로 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랭귀지는 당연히 자바가 들어가야겠죠? 코틀린이나 그룹이 아니고 우린 자바니까요. 자, 그리고 그룹과 아티팩트 부분은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패키지를 이렇게 도메인의 역순으로 보통 적는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적은 녀석을 잘라서 그룹에 이만큼, 아티팩트에 이만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래서 그룹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이그젠플 대신에 코리아 IT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이그젠플 대신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룹 더하기 아티팩트를 패키지로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냥 뭐 이름 짓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어차피 대충 만들고 다시 지웠다가 할 거니까 이그젠플 그냥 둘게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드는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처음에 하실 일들이 아니긴 해요. 다 기본 세팅 다 끝나놓고 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려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신입으로 딱 들어갔는데 프로젝트 세팅을 맡긴다? 그 회사는 뭔가 잘못된 곳입니다. 절대로 신입한테 프로젝트 세팅 안 맡겨요. 왜냐면 이 세팅이, 초기 세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세팅이랑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진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기초 세팅을 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 그냥 한 가지 예시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세팅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세팅은 아니에요. 물론 뭐 구글과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읽어보며 하면 못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기본 세팅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특수한 그런 뭐 기능이라고 했을 때 그 기능에 필요한 뭐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신입한테 안 맡겨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실 부분들은 아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다 봤고요. 이제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의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 디펜던시라고 하는 게 의존성이었잖아요. 이 의존성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필드 주입, 생성자 주입, 세터 메서드 주입, 이것도 의존성 주입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펜던시 의존성 주입은 이제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녀석들, 그 녀석들에 대한 의존성 처리에 대한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결은 살짝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의존성 주입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얘는요, 결국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메이블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녀석, 우리 MySQL 커넥터 J를 설치할 때 들어가 봤었던 곳인데,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의존성을 처리하기 위해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를 직접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내려받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우리가 MySQL 커넥터 J를 했을 때, 버전 찾아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자르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아서 프로젝트에 입혀서 했지만, 여기에 메이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뭐 레파지토리에 와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검색해서 찾고 이 녀석을 복사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어떤 설정 파일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면 알아서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 녀석을 내려받아 줍니다. 우리 프로젝트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빌드인데, 이런 빌드 과정들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외부에서 가져와서 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사이트 들어올 일은 거의 없고 웬만하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것들은 저기 가서 찾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스프링 부트 버전 부분에는 3.3.0이 이제
딱 자동으로 골라져 있었는데 그냥 이거 사용하죠 뭐.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골라져 있는 3.3.0 이것도 STS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어디까지 나왔냐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녀석들이 호환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할 건데 자 이거 여기서도 하나 아시긴 해야 돼요. 스프링 부트 버전 3.0.0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3.3.0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3.0.0이다. 3.0.0 기준으로 옛날 버전들은 옛날 버전과 아니다, 옛날이라고 하지 말고 밑 버전 그리고 윗 버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0.0보다 밑이면 2점대겠죠. 뭐 2.9.7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아래로 버전들이 또 있고 윗 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버전 같이 3.1, 3.2, 3.3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 두 버전이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여기서는 JSTL이라고 하는 JSTL을 불러올 때 사용하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사용하던 주소? 그냥 JST를 제공받던 위치가 자바 X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3.0.0보다 윗버전에서는 JST를 제공받는 위치가 자카르타 아마 이런 이름이 이걸 겁니다. 자카르타 X였는지 자카르타였는지 비슷한 이름으로 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JSP를 쓸 거니까 JSTL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부터 적용을 해나갈 건데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해를 쓰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쓸 거거든요. 쓸 건데 자바 X라고 하는 녀석이 제공하던 JSTL이 3.0.0 이상 버전부터는 여기서 제공을 안 해요. 얘 거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했다. 내가 이제 JSTL 세팅하려고 구글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써있는 글이 좀 옛날 거라서 스프링 부트 버전이 3. 윗 버전이 아니라 2점대래요. 그러면 자카르타 주소를 넣어서 JSTL을 불러올 거야 라고 하면 인식을 못해요. 근데 2점대 버전인데 자바 X 불러오면 인식을 잘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이 3.2 버전, 3.3.0 이런 버전에서는 자바 X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제공하는 JSTL을 불러오면 아예 인식을 못해요. 인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용을 못해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 버전에 따라서 어디서 불러와야 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녀석 중엔 JSTL만 이런 이슈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자바 X에서 제공하던 몇 가지 것들이 자카르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녀석이 뭔가 이게 맞다고 하는데 불러왔을 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나? 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안내를 드린 거고 우리는 이제 3.3.0이니까 당연히 자카르타 쪽에서 제공하는 JST를 불러와야겠죠. 나중에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검색할 수 있는 부분에 롬복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롬복. 그러면 밑에 검색 결과가 하나 나왔죠. 자, 이 녀석을 클릭해 줄 거고요. 넥스트는 저만 눌러볼게요. 뭐 다른 게 할 필요가 없으면 피니시를 눌러도 되는 거니까 따로 누를 필요 없겠네요.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측 하단에 Importing Getting Started Content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녀석 우리가 초기에 지금 롬복이라고 하는 거를 디펜던시로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필요해요. 약간 기다려주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자, 다 되셨나요? 만들어졌나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 여기 잘 보시면 웹은 이 왼쪽 상단에 지구본 모양 같은 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알파벳 M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왜 M이냐면 우리가 메이븐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M이에요. 메이븐이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면 형태가 또 바뀝니다. 그리고 부트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은 지금 로컬이라고 하는 녀석이 화살표가 하나 생겼어요. 프로젝트를 만들기만 했는데 이 로컬 밑에 화살표가 생겼고 눌러보면 데모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현재 데모라는 프로젝트를 구동할 수 있는 웹 서버가 같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내장으로 서버가 만들어지니까 별도의 세팅 없이 그냥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데모 프로젝트 이 녀석을 열어볼 건데 열어보면 뭐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베이직, JDBC, JSP 이렇게 넘어오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바 프로젝트, 얘는 자바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웹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딱 만들었는데 점점 기본 구성이 많아져요. 베이직과 JDBC는 둘 다 자바였지만 이 녀석은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 추가한 것 때문에 뭔가 좀 더 많았고요. 이 녀석은 애초에 웹 프로젝트라서 뭐가 더 많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아졌죠. 이 프로젝트 기본 구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설정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녀석들이 뭘 뜻하는지 필요한 녀석들은 또 알아야 될 거고요. 필요하지 않은 녀석도 있으니까 그런 녀석들은 그냥 과감하게 스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방금 설치했던 그 롬복이라는 녀석, 그 녀석에 대한 세팅이 한 가지 필요해요. 이거 할 건데 이거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파일 탐색기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하얀 배경보다 이게 잘 보이니까 탐색기를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C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용자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를 들어왔을 때 경로가 한글 경로죠. 근데 이거 실제로 한글 경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글 경로가 아니지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글 경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창을 클릭해 보시면 얘는 그냥 C 드라이브의 유저스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유저스라고 하는 이 폴더까지는 사실 대부분 다 별도의 세팅을 안 하셨다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저는 지금 어드민이에요. 얘네 이제 기본 계정이거든요. 이제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기본 계정들은 어드민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둘 중 하나예요, 보통. 근데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원 컴퓨터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개인용 컴퓨터는 여기에 본인 계정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윈도우 계정.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계정 만들어서 쓰는 거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내가 계정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 이름이 한글이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제 이름 차주원으로 되어 있는 한글이었다. 그럼 롬북은 오류가 납니다. 세팅이 안 돼요. 이 경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계정 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된 녀석을 따라 들어가면 결국 경로에는 한글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경로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윈도우 계정 쓰던 게 한글 이름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그러면 오류 안 나요. 한글만 안 쓰면 돼요, 경로에. 그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저처럼 지금 어드민, 학원 컴퓨터는 아마 대부분 다 어드민이실 겁니다. 이렇게 어드민으로 되어 있으시면 여기를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계정이면 하나일 거고 기본 계정이 아니라 추가 계정이 있다면 여러 개의 폴더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 폴더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 설치가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드민으로 들어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위치에 .m2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m2 있으신가요? 자, 이 폴더로 들어갈 거고요. 들어오면은 어쩌고 저쩌고 메이븐, 그 다음 밑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레파지토리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파지토리가 없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본인 게 없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레파지토리 자체가 없다면 저희는 이 레파지토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 이것저것 폴더가 많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자바 X와 자카르타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런 녀석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로인 건데 이 중에서 우리는 org라고 하는 녀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org. 자, 이 org까지 들어오셨다면 이 안에서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롬복. 그럼 이 폴더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저처럼 롬복 이렇게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예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만 이루어진다. 숫자로 이루어진 폴더가 하나 있는 경우, 아니면 숫자로 이루어진 폴더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폴더가 여러 개라면 그 중에 숫자가 제일 큰 놈 있죠. 그 놈으로 들어와 주세요. 가장 최신 버전 같이 생기네. 이 숫자 번호가 높으면 버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녀석으로 찾아 들어와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롬복 자르 파일이 있어요. source.jar 파일 말고 그냥 jar 파일. 이렇게 두 가지가 둘 다 jar 파일인 건데 source jar 이거 말고 이 녀석. 자, 이 jar 파일을 우리가 이제 실행할 거예요. 잘은 결국 압축되어 있는 패키징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더블 클릭으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 jar 파일의 압축을 풀면서 실행할 거예요. 이거 우리 STS 설치할 때 초반에 한번 해봤던 거긴 한데 주소창 클릭하시고 탐색기에 주소창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cmd 입력한 다음 엔터 치면 해당 파일의 경로에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하나가 열리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크게 어렵게 할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그냥 이 폴더 경로를 찾아 들어와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까지. 민웅 씨는 이따 쉬는 시간에 이거 세팅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이거는 해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다가 이제 명령을 입력할 겁니다.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롬복 자르 파일을 입력해 줄 거예요.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롬복 입력하고 탭 누르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나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해서 이 자르 파일을 압축을 풀면 이 파일을 실행시켜주면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나오셨나요? 자,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이쪽에 이 이클립스가 뜨기 전에 여기에 스캐닝 어쩌고저쩌고 아이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면 이렇게 저처럼 뭔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스캐닝이 완료가 돼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냐? 얘는 지금 현재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 개발 환경 아이디들을 잡아준 거예요, 기본으로. 근데 여기에는 STS가 없죠. STS는 높은 확률로 기본으로 못 잡아줍니다. STS가 여기 안 나와요.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왔더라도 제가 하는 거 똑같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클립스가 있다면 이클립스가 많이 나올 거고요. STS는 잡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로케이션 버튼 클릭해 주고요. 자, 이 녀석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TS exe 파일까지 찾아 들어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니셜로 된 폴더에 이 버전 릴리즈라고 하는 버전까지 이 폴더까지 들어오면 잘못 눌렀죠? 뭐야?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면 이 안쪽에 이제 exe 파일이 있어요. 이 녀석 말고요. 이 녀석
얘까지 클릭을 해줘요. 아예 실행 파일까지. 그리고 셀렉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롬복 인스톨러 파일 안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STS exe 파일이 세팅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러한 아이디들에게 롬복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능을 입혀줄게, 씌워줄게 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STS는 당연히 이거 쓰려고 한 거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체크를 다 해줘야겠죠? 이 클립스는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쓸 거니까. STS 우리가 쓸 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체크가 잘 돼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 이제 옆에 있는 인스톨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누르자마자 보통 바로 인스톨 석세스풀이라고 해서 뭔가 성공한 것처럼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실까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롬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생각보다 짜잘짜잘한 오류성 버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쓸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뭐가 편한 건지를 이따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없이 잘 됐어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세팅 다시 하고 몇 번 하면 돼요. 자, 이것까지 잘 완료가 됐다면은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md 명령 프롬프트 창은 꺼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STS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폴더 파일 탐색기에서 이렇게 본인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찾아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롬복.자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있나요?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방금 전 그 상황에서 완료했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아까 그 상황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무조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도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들어오긴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니 얘를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잘 됐는지, 적용이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일단은 화면을 봐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같이 바로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src main java라고 하는 거 그 안쪽에 보면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패키지의 아래에 클래스 파일이 이미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녀석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을 저처럼 데모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꿨다면 어플리케이션 앞에 그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올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 파일 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로 들어왔다. 왜냐면 간단하게 테스트하려고. 클래스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클래스를 하나 그냥 만들어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 코드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객체한테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점 찍으면 당연히 이 결과는 예상이 가능했던 거죠. id 타이틀 변수 있는 거고 이만큼은 객체라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니까 그쵸? 별다를 게 없는 특징이에요. 여기에 이제 롬복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시키고 나면 자, 이거는 윈도우의 쇼 뷰 이쪽에 있는 아웃라인 이거 하나 띄워서 좀 바로바로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이 탭은 뭐 하는 애냐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클래스 그 파일 안에 패키지가 얘는 어떻고 이 클래스 이름은 뭐고 이 안에는 메서드가 어떻게 있고 클래스가 또 있네 그 안에 변수가 이렇게 있네 이런 것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파일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녀석인데 이걸 왜 띄워놨냐면 제가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캡슐화, 게터 세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바로 보이죠? 지금 들어온 거 get과 set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써봤던 캡슐화 게터세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롬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저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아티클 머리 위에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롬복이 제공하는 데이터라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이따가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ESC 했다가 다시 해보고 ESC 했다가 다시 해보세요. 안 나오면은 한 두세 번 정도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롬복 이 녀석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하면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도 없네요. 이러면은 저처럼 얘를 입력하고 저장까지 했고 임포트가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 임포트가 들어있는데 아웃라인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이제 STS를 종료했다가 STS를 다시 킬 겁니다. 이게 이제 롬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설정을 건드렸으면 껐다 켜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적용이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껐다 켜주면 보통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켜지고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고르라는 얘기가 바로 안 나오네요. 잠시 기다려 줄게요. 얼른 나와라. 나왔다. 자, 이제 켜줄게요. 이거 롬복 설정하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이랑 같이 해서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들어왔어요. STS 껐다가 딱 켰는데 키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뭐가 엄청 많이 생겼죠? 실제로 제 코드는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이 안에는 get, set 그거 말고도 뭐 equals, can equal, 해시코드, toString, article 이 아티클은 뭐겠어요 이거? 이거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기본 생성자, 그러니까 생성자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면 기본 생성자 하나가 생략되어 있던 거죠. 그 생략되어 있는 게 아웃라인에도 안 잡히던 건데 얘는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롬복이라는 걸 사용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 생성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이 여기만 보이고 뭐 사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죠. 여기서 아티클에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실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롬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터 세터 같은 거를 직접 다 메서드를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만 달아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게터 세터를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녀석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만 있냐? 아니요. 물론 게터 세터를 다 따로 달 수도 있고요. 따로 달려면은 이제부터는 어노테이션 지우면 저장도 하기 전에 바로바로 아웃라인에 사라져요. 이렇게. 게터 세터 따로 다는 방식은 이 변수에 따로 게터라고 하는 걸 달아주는 방식. 이러면 그 해당 변수에 대한 게터가 따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터는 당연히 세터를 따로 달아주는 방식이겠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 귀찮아. 하나하나 하는 거 귀찮아. 난 통합으로 할래. 그럼 데이터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해당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가지고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죠. 보통 우리 이런 일 해요. 생성자 가지고, 그죠?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어떠한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작업을 보통 하는데 이런 작업도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all args constructor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걸 달아주면 자, 아웃라인에 뭐가 생겼어요? 생성자가 생겼는데 이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는 생성자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못 만든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값을 넣어주면 해결이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만들어내면은 이 1과 ASD라는 값이 이 변수들의 채워진 채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클래스 안쪽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아웃라인 다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쪽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지금 저장도 안 했거든요. int tes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면서 저장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이 all argus는 내가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그 필드들을 가지고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필드들을 모두 포함해서예요. 여기 보면은 3개짜리 변수가 늘어나니까 자동으로 3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값을 하나 더 넘겨준다면 이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all argus 모든 필드를 사용해서 이제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no argus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우리가 굳이 여러 가지의 그런 코드들을 직접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런 것만 달아주면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럼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류가 있고 버그가 있어서 좀 불편할지라도 럼복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간편함,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STS 4.12 때 버전, 12.XX 이런 버전들은 롬복이랑 호환이 안 되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피해 주세요. 근데 뭐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버전들이 이미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9버전을 쓸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얘는 애초에 롬복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롬복 쓰는 거 간단하게 테스트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껐다 켰는데도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팅 방법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완료하시는 시간 플러스 쉬는 시간 좀 부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구성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